오늘은 초안지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항우와 대치하고 있던 유방의 세력이 북방에서의 연전연승과 각지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세력의 강력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평양 지역보다 좀 더 서쪽에 위치한 성고 지역으로 이동했다더라. 그리고 유방은 그 긴 대치 상황에서 패퇴하느라 손해를 본 듯 했지만 실제로는 패퇴하는 그 와중에 진평의 꾀를 이용해 항우와 그 책사, 범증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범증과 항우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우 진영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제대로 된 책사 범증이 항우의 곁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어냈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주요했던 부분들을 살짝 읊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두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204년 여름. 평양 지역에서 항우의 포위군을 피해 성고 지역으로 이동한 유방은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평양에서의 포위는 충신, 기신의 희생을 통해 어떻게든 넘겼지만 어차피 그게 평양이건 성고건 항우의 세력에 비해 보잘것없는 상태였던 유방은 오랜 시간 한 지역에서 항우와 대치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방은 지금의 안 좋은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항우를 견제해줄 새 나라가 뿅 하고 생길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장수가 혜성처럼 등장할 것도 아닌데 유방의 힘이 되어줄 새로운 무언가라는 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궁지에 몰린 유방은 결국 한 가지 계책을 찾아내고 마는데 그 계책이 무엇인가 하니 일명 새로운 동맹국도 새로운 장수도 나올 수 없다면 새로운 병력이라도 수급해보자. 일단 머릿수가 있으면 뭐라도 되지 않겠어? 라는 계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머릿수? 아니, 장수 한 명도 새로 제대로 못 구하는데 병력으로 쓸 머릿수 수천 수만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당장 목숨줄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유방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인 계책을 내게 된 거죠. 그건 바로 우리 병력으로 데려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못 들었나요? 우리 병력으로 데려온다고요?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자, 그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사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방의 기록인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입니다. 기원전 204년 항우는 한왕 유방이 완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유방은 수비만 견고히 하고 싸우지는 않았다. 이때 팽월이 후방에서 수수를 몰래 건너 초나라 장수 항성, 설공과 합의 지역에서 접전하고는 초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에 항우가 병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팽월을 공격하니 이 틈을 노려 한왕도 병사를 거느리고 북상해 성고에 주둔했다. 이미 팽월을 격파해 폐주시킨 항우는 한왕 유방이 다시 성고에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군해 형양을 함락시킨 후 주가와 종공을 죽이고 한나라 왕 신을 포로로 잡고 마침내 성고를 포위했다. 여기서 잠깐! 한나라 왕 신에서의 한나라는 유방의 한나라와는 다른 한자를 쓰고 그렇다고 한신도 아닙니다. 가끔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인물이 혼용되어 기재된 책이나 영상들이 있지만 한나라 왕 신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떨이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떨거지예요. 한왕 유방은 등공과 함께 수레를 타고 성고의 문을 나서 도망쳤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말을 달려 황하를 건너 수무에 투숙했다. 한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자라고만 한 뒤 다음날 아침 말을 몰아 한신과 장의의 군영에 들어가 그들의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장의를 북쪽으로 보내어 조나라 지역에서 많은 병사를 모집하게 하고 한신에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한왕은 새로이 한신의 군사를 얻어 다시 사기가 고조되었으므로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해 황하에 이르러서는 소수무 남쪽에 주둔해 초군과 다시 싸우고자 하였다.
그러자 부하였던 낭중, 정충이 한왕을 만류하며 설득하길 누벽을 높이 하고 참호를 깊게 한 뒤 초군과 직접 싸우지 않도록 했다.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꽤나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풀기 전에 고조본기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한신의 기록인 회음후 열전의 내용도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204년 초나라가 갑자기 한왕 유방을 영양지역에서 포위하자 유방은 남쪽 성고로 달아났다. 그러자 초나라가 또다시 성고를 급히 포위하였다. 6월 한왕 유방이 등공만을 데리고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 수모에 있는 장의의 군대에 몸을 맡기려고 하였다. 수모에 이르러 역사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자신을 한나라 사자라고 하고는 말을 달려 조나라 성벽안으로 들어왔다. 새벽인 탓에 장의와 한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왕 유방은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 관인과 부절을 빼앗은 뒤 여러 장수들을 모아 다시 배치했다. 한신과 장의는 뒤늦게 일어나 한왕이 도달한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한왕은 이미 두 사람의 군권을 장악했으므로 이를 빼앗은 뒤 장의에게는 조나라를 지키도록 하고 한신은 상국으로 삼아 아직 징발되지 않은 조나라 사람을 병사로 삼아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자, 한왕 유방이 전황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낸 계책,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고조본기와 회음후 열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변화, 새로운 흐름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바로 북벌을 진행하던 부하장수 한신의 병력을 뺏어와서 내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병력으로 데려오자라는 건 바로 내가 보내서 북벌 잘하고 있는 한신의 병력을 내가 항우를 막는데 좀 쓰게 뺏어오자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당시 한신과 유방의 관계는 약간 오묘하긴 했어요. 한신이 유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 맞지만 유방의 명성에 버금갈 정도로 승승장구, 연전연승을 올리고 있는 한신의 명성이 유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만하기도 했고 애당초 한신의 목적은 망한 한나라의 재건, 부흥이었기 때문에 유방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라기보다는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서로 취할 이득이 있으니 내가 돕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죠. 때문에 앞선 내용들에서도 종종 유방이 한신의 군사를 데려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신의 힘을 조금 줄이면서 견제 아닌 견제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신의 군사력을 갈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선 상황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유방이 한신보다 병력이 급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이었고 한신이 제나라 공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한신의 세력이 유방보다 위협적이라는 게 유방에게 줬을 압박감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지 않나? 합니다만 아무튼 내 걸 뺏어서 내 걸 충당하는 게 막 엄청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와서 유방이 이렇게 수무에서 한신과 장의의 병력을 빼앗아 오는 동안 항우는 비어버린 성고를 금방 점령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항우는 관중으로의 진군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방의 본거지였던 관중을 털게 되면 초한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하지만 항우가 성고를 점령하고 나서 관중으로 더 나아가기 전 부랴부랴 달려온 유방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왔고 다시금 항우는 유방과의 대치 상황을 맞이합니다만 튼튼한 형양성과 성고성을 내어준 마당에 유방이 그저 관중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공지역에서 항우를 막아낼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어요. 그렇게 항우가 유방을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자, 초한지 이야기 끝! 치라고 하고 싶지만 이 싸움을 막아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항우의 후방에 있었던 팽월이었습니다. 팽월은 유방의 편에 붙은 뒤로 지속적으로 항우의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왔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유방이 형양을 떠나서 성고로 도망가던 때 항우의 후방에서 시간과 이목을 끌어주어서 유방이 성고성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항우와 유방이 공땅에서 대치하고 있던 이때는 그 게릴라전으로 항우의 초나라를 거의 쓸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니 팽월에 대한 기록인 사기, 위표, 팽월열전의 내용을 보면 한왕 3년에 팽월은 늘 한나라의 유격병으로서 이곳 저곳에서 초나라를 공격해 위나라에서 초나라의 후방으로 들어오는 식량 보급로를 끊었다. 이후 한왕 4년 겨울 항우가 한왕 유방과 형양 땅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팽월이 수양과 외항 등 성,
17개를 함락시켰고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부하장수 조구로 하여금 성고성을 지키게 하고 몸소 동쪽으로 진군해 팽월과 싸워 빼앗긴 성을 되찾았다라고 적고 있을 정도였어요. 자, 지금 항우랑 유방이 뭐 형양, 성고, 성 2개의 성을 갖고 지금 싸우네 마네 뭐 중내 사내 뭐 수차례 전투를 치르고 뭐 어디를 갔다 오고 뭐 병력을 더 데리고 오고 부하장수를 팔아서 막 도망을 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팽월이 성 17개를 뭐 후루룩 찹찹 비빔면 말아먹듯 마셔버린 거죠. 때문에 위표 팽월열전의 내용처럼 항우는 일단 이 점령한 성고성을 부하장수 조구에게 맡기면서 너 절대 유방이랑 싸우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 닫고 지키고만 있어 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에 팽월을 털러 가게 됩니다. 물론 항우는 킹왕짱 강력했기 때문에 팽월에게 빼앗긴 성을 금세 다시 수복하지만 아무래도 17개나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복하는데 시일이 소모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소모되는 그 시간 동안 유방은 성고성을 지키고 있던 조구를 들들들 볶고 있었어요. 자, 조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구는 자기네 대장 항우가 나가서 싸우지 말랬으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뭐 소규모 전투건 대규모 전투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병력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괜히 뭐 조그만 정찰병이니 뭐 일개 병력 보냈다가 잡히거나 죽으면 손해만 보는 셈이니까 그냥 성문 딱 닫아 걸고 아무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성 안에서 버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사실을 안 유방은 이제 다른 꾀를 낸 거죠. 쟤네밖에 아무도 없네? 공격도 안 하네? 뭐 성 위에서 화살 정도야 쏘겠지만 그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고 밖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건 캠핑을 하건 뭐 훌라춤을 추건 헬스를 하건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최대한 한번 깐족거려보자. 항우가 오기 전에 최대한 깐족거려서 조구가 빡이 쳐서 문을 열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의 깐족 부대가 조구 앞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깐족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구는 처음에는 잘 버텨냈지만 끝내 이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6일 정도 깐족 부대가 조구를 도발하자 조구는 이를 참지 못하고 성문을 열었고 유방을 공격하러 뛰쳐나가게 됩니다. 유방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유방은 어떻게 조구와 성고성을 쌈 싸먹었는지 그 내용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3년 한왕 4년 항우는 대사마 조구에게 말하길 성고를 신중하게 수비하시오. 만약 한나라군이 싸움을 걸어도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그들이 동쪽으로 나아가 초나라군의 뒤를 공격치만 못하게 하시오. 내가 15일 내로 반드시 빼앗긴 양 땅을 평정하고 돌아오겠소. 라 하고는 진류, 외항, 수양을 공격해 모두 함락시켰다. 한군이 항우의 말처럼 초나라군에게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항우의 당부를 들은 초나라군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군은 사람을 보내어 닷새, 엿새 동안 욕을 퍼부으니 대사마 조구가 이를 듣고 화가 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한나라군을 공격하기 위해 사수를 건넜다. 초나라 병사가 사수를 건너던 중 이를 반쯤 건너갈 무렵 한나라군이 초나라군을 포위하고 공격해 크게 무찌르고 초나라의 금은보화와 재물을 모두 탈취했다. 패배하고 병력을 잃은 대사마 조구와 장수, 사마흐는 모두 사수에서 자결했다. 항우는 수양에 이르러 조구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자, 기록을 보면 조구가 분에 못 이겨서 한나라군을 공격하러 간 틈에 유방은 이 조구의 군사를 강 중간쯤에서 공격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쌍욕을 했으면 이거를 못 참고 나아갔을까? 나는 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깐족 부대가 엿새 동안 얼마나 밖에서 쌍욕을 했겠어요. 부모님 안부도 묻고 막 누구 부모님 잘 계시나?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항우가 없어서 조금 취약해진 초나라군을 유리한 지형에서 공격하니 초나라군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때문에 참패를 당한 조구와 장수들은 애당초 명령을 들어서 안 싸웠음 모를까. 명령 불복종을 감수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패배까지 했으니까 이를 감당치 못하고 자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고조본기의 기록에서는 조구와 사마흐만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초나라 장수 동해 또한 함께 성고 지역에서 싸움을 벌이다 둘과 함께 자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항우의 곁에서 범증이 떠나갈 때 제가 항우의 곁에는 믿을 만한 인재가 별로 없었는데 진평이 꾀를 내어 이들을 떼어내기 위해 범증과 몇몇 장수들에게 계책을 썼다라고 말했어요. 사마흔도, 동해도, 조구도 항우의 장수 중 우수한 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패배하면서 잃은 장수들은 돌아올 수 없었고 항우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항우, 그리고 다시 형양과 성고를 되찾은 유방은 여기에 더해 곡창지대였던 오창까지 되찾아 다시 항우와 대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쯤 유방은 성고랑 형양을 이미 빼앗겼는데 포기하고 지금 거점으로 하고 있는 공지역이나 잘 지키면서 대치하면 뭐가 좀 안 될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방은 항우와는 달리 주변에 뛰어난 인재들이 더 많았고 그중 특히나 뛰어났던 인물 중 하나였던 여기기가 유방에게 지천지천한 사람, 즉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왕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백성이 하늘과 같다고 생각하고 백성은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을 하늘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왕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 말인즉슨 왕이 하늘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백성, 그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을 것, 즉 식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었고 유방은 이 여기기의 말에 따라 형양 성고를 점령한 뒤 보급의 요점, 오창을 확보하게 되면서 두 세력이 가진 안정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좋은 인재,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둔 유방과 사소한 싸움과 다툼에도 충신을 쫓아내고 또 유망한 인재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항우.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미리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이 여기기의 지천지천 이야기는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형양과 성고 지역을 점령한 유방과 팽화를 쫓아내고 다시 대치를 시작한 항우는 또다시 기나긴 대치를 시작하는데 그 대치를 이어나간 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광무산 근처였죠. 초원지 역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요한 이야기, 광무대치. 과연 그 둘의 대치는 그리고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지 유방과 항우는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병력을 빼앗긴 한시는 결국 제나라를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삼국지가 앞부분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몰려있고 뒤로 갈수록 제갈량에 편중된 재미를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초안지는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엔딩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라는 이야기. 그 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초안지 이야기는 여기까지.